인류가 꼭 뚫고 싶어 했던 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구대륙의 수에즈 지역과 신대륙의 파나마 지역이었죠. 두 지역의 공통점은 바로 대양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에즈 지역은 대서양과 인도양을 가로막고 있고 파나마 지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가로막고 있었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바스코 다 가마가 희망봉 루트를 개척한 이후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 대항해 시대를 열어버리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두 나라는 세계 곳곳의 바다에서 충돌을 일으켰고 이에 교황에게 중재를 요청하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쭉 긋고 자 여기 선 있지? 여기서부터 서쪽은 에스파냐 거 동쪽은 포르투갈 거 해. 자기네들끼리 니꺼 내꺼 정해버린 뒤 나름대로 이 룰을 잘 지켜서 아메리카는 에스파냐가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포르투갈이 진출하여 서로의 충돌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와 그 너머의 아시아에서는 향료를 비롯해 온갖 귀중한 무역품들이 쏟아져 나온 반면 신대륙에는 뭐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새로 발견한 거라봤자 담배, 매독 뭐 이런 것들이었고 또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구대륙의 질병에 대한 면역이 없었기 때문에 전염병에 매우 취약해서 노예로도 쓸 수 없었습니다. 포르투갈의 아시아 향료 무역이 너무 부러웠던 에스파냐는 아메리카 대륙을 넘어서 서쪽으로 더 가다 보면 포르투갈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카를 5세의 명으로 마젤란이 이끄는 함대가 세계 일주를 목표로 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와 마찬가지로 이 정도 되는 위도에서 아메리카 대륙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한 아메리카 대륙의 끝은 예상보다 훨씬 남쪽에 있었습니다. 유빙이 떠다니는 남극권이었고 폭풍이 시도 때도 없이 부는 위대한 항로 수준의 위험한 바다였던 것이죠. 그러나 마젤란과 탐험대는 배 두 척을 잃으면서까지 이 지옥의 해협을 근성으로 통과했고 태평양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은 대서양보다 훨씬 넓은 지구 최대의 바다였고 처음 가보는 바다에서 그들은 중간 기착지도 없이 맨 땅에 헤딩으로 그냥 횡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끝내 필리핀에 상륙하면서 서쪽으로만 항해하여 아시아에 가는데 성공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기쁨은 잠시 필리핀 현지 주민들과의 충돌로 전투가 일어나 지휘관이었던 마젤란을 비롯해 많은 선원들을 잃고 배도 잃은 채 남은 배 한 척으로 서쪽의 포르투갈 영역을 통과하여 3년 만에 겨우 에스파냐로 귀환할 수 있었죠. 세계 최초의 세계 일주이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한 일이었고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내린 스페인의 결론은 와 이거 사람 할 짓이 아니다. 에스파냐는 필리핀 마닐라의 와드를 받고 태평양 연안에 아카풀코라는 항구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아카풀코와 대서양 연안의 베라크루즈를 육로로 연결하여 중국과 무역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때부터 파나마 지협의 운하에 대한 필요성이 역설되었습니다. 이 지협의 땅 82km만 뚫으면 남극해의 지옥의 바다도 아카풀코와 베라크루스 사이의 정글지대도 지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 시대의 기술로 파나마 지협의 운하를 뚫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파나마 지협은 환태평양 조산 때의 일부로 말 그대로 바다에 잠긴 산맥이며 이곳의 운하를 뚫는다는 건 곧 산을 뚫는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렇게 꿈과 같은 이야기였던 파나마 운하는 에스파냐의 아메리카 식민지들이 하나둘 독립하고 있던 19세기에 서서히 현실성 있는 얘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869년 프랑스가 수에즈 운하를 개통시키는데 성공한 것이었죠. 이집트에서 허가를 받아 수에즈 운하를 개통시켰던 프랑스의 페르디낭 드 레셉스는 1880년 그 경험을 살려 파나마 운하 건설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에즈가 그냥 커피였다면 파나마는 티오피였습니다. 일단 아까 말했듯이 여기는 산이었고요. 정글이었어요. 그냥 사막이었던 수에즈 지협과는 차원이 다른 난이도였습니다. 인류의 주적 모기들의 활약으로 노동자들은 말라리아와 황열병에 걸려 픽픽 죽어나갔습니다. 결국 레셉스와 프랑스는 9년간 21,900데스를 기록하면서 폭망하고 물러났으며 책임자였던 레셉스는 빚더미에 앉아 참담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이때 프랑스의 인상주의화가 폴 고갱도 파나마 운하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지만 다행히도 별탈 없이 돌아갔다고 하네요. 훨씬 긴 수에즈 운하를 완성했던 프랑스조차 지지를 쳤다는 사실에 한동안은 파나마 운하에 도전하는 자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미국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미국은 애초에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의 영국 식민지들로부터 시작된 나라였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어디까지나 동부 해안과 대서양 쪽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에게서 루이지애나 식민지를 구입, 멕시코 뚜까페에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를 삥 뜯고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알래스카까지 구입하면서 그 과정에서 원주민들을 학살한 건 안 비밀입니다. 북미 대륙에서 미국을 막을 장애물들은 모두 사라졌고 서부에서 광대한 규모의 금광이 발견되면서 서부의 개척이 가속화돼 19세기 말쯤 되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의 대표적인 서부 대도시들이 자리를 잡게 되죠. 단기간 벌크업에 성공하고 태평양에 진출한 미국은 하와이의 와드를 받고 이미 이빨 빠진 틀딱이 되어 있던 에스파냐를 조업해서 괌과 필리핀을 통째로 삥 뜯어버리는 등 태평양 일대의 일진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파나마에 도저히 운하를 뚫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운명에 봉착한 것이었죠. 서부 개척이 완료된 미국은 양대양에 접한 해양 대국으로서 이제는 태평양이든 대서양이든 언제나 해군력을 투입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러려면 마젤란 마냥 적도를 넘어 남극해의 죽음의 바다를 돌아가야 됐던 것입니다. 이건 무역이랑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군함을 육로로 수송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하여 1902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4천만 달러를 주고 프랑스로부터 파나마 운하 사업권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파나마 땅의 주인이던 콜롬비아에게 개억지 조약을 강요했는데요. 운하 통로를 중심으로 폭 10마일, 그러니까 16km 양옆의 땅을 미국이 99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일시불로 1,000만 달러, 운하 완공 이후 1년에 25만 달러씩을 임대료로 지불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콜롬비아 의회에서 응뻑휴를 날린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사실상 파나마를 돈 주고 자기네 식민지 만들겠다는 소리였으니까요. 그러나 이미 북아메리카를 평정하고 일진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던 미국에게 콜롬비아는 그냥 밥일 뿐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서유럽 제국주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열강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서유럽 국가들보다 더 교묘했습니다. 미국은 콜롬비아 내에 파나마 분리주의자들을 이용하여 식민지인 듯 식민지 아닌 식민지 같은 독립국을 만들어버릴 생각을 하죠. 1903년 11월 2일 미국의 지원을 받은 파나마 독립 세력이 봉기를 일으켰고 바로 다음 날인 11월 3일 파나마 공화국의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은 파나마 앞바다에서 대놓고 대기를 하고 있었죠. 콜롬비아군은 독립을 막으러 왔다가 자기네 땅에 상륙도 못해보고 빤스런을 해버립니다. 3일 뒤인 11월 6일 미국은 신생 파나마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했습니다. 겨우 5일 만에 나라를 하나 만들어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세운 파나마 정부와 엎드려 절받기로 협상해 운하 주변 16km 땅을 무기한 임대하기로 조약을 맺었고 바로 다음 해인 1904년 공사를 시작했죠. 미국은 첫 1년간 프랑스가 하던 공사를 그대로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왜 9년간 21,600대스를 기록하고도 지지를 쳤는지 깨닫게 되죠. 이건 그냥 산맥 그 자체였습니다. 태평양 연안의 화강암 지반을 도저히 뚫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 뚫는 동안 말라리아로 인명피해는 늘어나고 어느 정도 뚫어간다 싶으면 인근의 차그레스 강이 범람해서 다 잠겨버리길 무한 반복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두 가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첫째, 일단 모기부터 다 박멸하자. 둘째, 산맥을 평지로 만들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배를 산으로 올려버리자. 그렇게 미국은 방역 작업과 함께 공사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차그레스 강에 둑을 쌓아 호수로 만들어버리고 양쪽 방향에 3단 갑문을 설치해버리게 되죠. 6년 동안 다시 공사를 한 끝에 미국은 10년간 6,000대스로 공사를 성공시키게 됩니다. 운하 개통 이후 뉴욕에서 출항한 배가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거리는 이전의 22,500km에서 9,500km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전 세계의 무역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끼쳐서 개통 이후 100년이 넘도록 딱 2차례를 제외하면 운행이 중단된 적도 없을 정도이죠. 미 해군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면서 1, 2차 세계대전의 양상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진주만이 일본에게 기습당했을 때 파나마 운하가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질 수도 있었을 리가 없죠.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미 해군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 요충지인지는 알 수 있겠죠. 미국이 뚫었고 미국이 소유했으며 주변 땅은 미국 영토였기 때문에 운하에서 나오는 수입도 미국이 다 가져가며 갸꾸를 빨았는데요. 파나마에서 서서히 미국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59년 첫 폭동이 있었고 1964년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28명의 시위대가 사망하게 되죠. 미국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국제사회의 비난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냉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유진영 국가들까지 이건 좀 선 넘은 거 아니냐며 비판을 가했고, 결국 1979년에 미국은 운하 자체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파나마에 반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나마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변함없었고, 1989년에는 반미 노선을 걸으며 부정선거 등을 저지르던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제거하기 위해 파나마를 침공해서 정권을 바꿔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침공으로 인해 오히려 남아메리카의 반미 민족주의 세력에게 더 큰 명분을 만들어주게 됐고, 유엔에서도 공식적인 결의안을 채택해 미국을 비난하는 등 점점 더 눈치가 보이게 됐죠. 결국 1999년 공식적으로 파나마 운하를 파나마에 반환하면서 운하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지배는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보유한 파나마는 현재에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의 거점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서 있어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도 상당히 잘 사는 편에 속하죠. 상선에 붙는 세금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파나마 국적으로 등록해 놓는 선박이 8,000척이 넘어가며 한국 상선들도 파나마에 등록해 놓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하네요. 아메리카를 가로지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파나마가 파나마 운하로 벌어들이는 연간 수입은 한화로 2조 원에 육박하며 2016년에는 100년 만에 확장 개통을 하기도 했습니다. 파나마는 1994년 공식적으로 자국의 군대를 없애버렸는데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누구든지 간에 파나마를 건드리는 순간 미국에게 죽도록 처맞을 게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야말로 운하를 위한 운하의 나라가 바로 파나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전 세계 운하계의 양대산맥이자 미국의 최중요 전략 거점인 파나마 운하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이집트 수에즈 운하의 역사에 대한 영상도 업로드되어 있으니 같이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그럼 오늘도 새로운 지식을 약탈하러 출발!